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 소원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거대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합당 중단과 맞불 징계 여파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법사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 재판에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 소원법이 오늘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4심제, 이른바 이재명 피고인 구하기를 위한 안전망이라고 반발하면서 오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는 지금 진행 중인 전체 회의에 재판 소원법을 올렸는데 법안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은 이해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와 관련해 소통 과정도 없이 야당의 인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빼내고 야당을 흔들었다면서 정략적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여권 합당 논란은 매듭 지어지는 모습입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더는 합당 논란으로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되는 일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또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지방선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축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방과 모욕에 당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주 동안 범여권을 뒤흔들었던 합당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당 내홍을 곧바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합당 의제와 특별검사 추천 논란까지 겹치며 당청 관계가 악화했다는 평가 속에 청와대의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선거 이후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는데요.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강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려던 걸 잘못 올렸다는 의심이 팽배합니다. 당권파에선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는데 강 최고위원은 의원실 내부 실수였다며 어렵게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불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행보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보수 텃밭 대구와 험지 전남 나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세가 강한 지역과 취약한 지역을 동시에 찾는 건데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민심을 듣고 대여 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력이 성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만 당에서는 이른바 징계 정치 때문에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인데 고 씨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라며 즉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한 배현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었습니다. 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서 자신을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시당 위원장을 징계할 수 있지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리위가 한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배 의원에게 중징계를 밀어붙일 경우 내부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청 갈등에 기름을 부은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전에 부정적 의견을 2차례나 여당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YTN에 밝힌 내용인데 후보 추천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은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건 맞지만 청와대에서는 어떤 의견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강지론 기자,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YTN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를 청와대에 공식 추천하기 전에 당청간 물밑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인사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작심하고 언론에 얘기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후보 추천 작업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과 이태영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선으로 2차례가량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청와대 민정파트에선 민주당의 특검 추천 후보군에 있던 전준철 변호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핵심 보직인 반부패 부장을 맡아 이성윤 사단으로 불리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러 차례 했던 인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정청래 대표에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성윤 의원은 청와대 민정파트의 부정적 의견을 듣고도 특검 후보 추천을 강행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인물을 선택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예상 밖 결론을 내기 전 변호사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반대 기류가 최소한 이성윤 의원에겐 사전에 전달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성윤 의원은 YTN 보도와 관련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형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은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에서 특검 후보와 관련해 어떤 의견도 통보받은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2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전준철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는 건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걸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불쾌한 반응이 나오자 사과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라며 전 변호사의 경력은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도 내놨는데요.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당청 간 이상기류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할 거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 입법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들도 각자 할 얘기가 있을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관심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앉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50일 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여야를 향해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거듭 주문한 만큼 주요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통합 문제나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등도 폭넓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어 정청래 대표로선 리더십 회복의 전환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며 요구했던 이른바 3대 특검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뇌물, 동일교 게이트,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이 받아야 될 3대 특검에 대해서 답하기 바랍니다. 다만 장 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사된 이번 회동이 민생 회복을 위한 여야 협치에 몰골을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닉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번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반가량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두 사람은 비관세 분야 진전 사항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생산적으로 토의를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협의를 해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미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해주는 상한을 폐지하고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우리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 것도 디지털 장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견 교환이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측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공동위를 통해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가 실무 분야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선 이런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재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압박의 본질은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입법 지연, 그렇게 되니까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그렇게 되니까 자금 납입 지연. 이것이 가장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비관세는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각기 맡아온 만큼 정부는 두 문제가 결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에도 약속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하면서도 관세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관세 협상을 맡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방미길에 나섭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8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호 투자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자와는 미국과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투자 안건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ご案内の通り、同盟国に対してもアメリカファーストでさまざまな提案をしてこられるのが常です。そのためですね、接点を持つたびにですね、国益をかけた厳しいやり取りを毎回行っておりますので。 앞서 일본 총선 직전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불만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합의 이후 1호 투자 안건을 곧 정하기로 했지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다며 관세 재인상을 기습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을 겨냥해 투자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And they also opened their country to free trade, which nobody thought was even a possibility. 일본은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대법관은 관세 소송 심리 과정에서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며 최종 판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그러나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될수록 미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 관세 정책의 핵심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성범죄자 앱스테인 관련 의혹으로 사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앱스타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 연방 상원 세출이 청문회에 출석해 앱스타인과 어떤 관계도 없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로 꼽히는 러트닉 장관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어제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임 전 의원은 돈을 줬다고 주장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따로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가로 지목된 현안 청탁 의혹들에 대해서도 모두 없는 일이라거나 보좌진조차 모르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영호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제 거 핸드폰도 포렌식했지만은 거기에도 윤영호 자체가 안 나왔어요. 임 전 의원 소환은 합수본 출범 이후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올릴 내부 보고를 정리한 TM 특별보고에도 임 전 의원은 19차례 등장합니다. 임 전 의원을 통해 2019년 10월 키르기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1000여 헥타르 토지 출자 약속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2017년 11월 국토부가 불허했던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터널재단 명칭 변경이 임 전 의원 협조로 승인으로 뒤집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합수본은 하루 전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계자가 일부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을 포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 본인은 대상에서 빠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출범 이후 통일교 시설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합수본은 임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어제 검찰을 거쳐서 법무부로 보내졌습니다.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심사 일정도 곧 잡힐 전망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강선우 의원이 구속심사를 받기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뭡니까?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받고 법무부로 보냈는데 법무부는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요구서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뒤 하루에서 사흘 안에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권성동 의원은 요구서 송부 뒤 본회의 표결까지 2주가량 걸렸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 원은 정치 생명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언제로 예상됩니까? 일정이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제 1억 공천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두 사람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번 영장에는 담기지 않은 쪼개기 후원 의혹이나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최근 쪼개기 후원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형사기동대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구청장 공천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부터 전 서울시의원 양모 씨와 민주당 당직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같은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까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는 출제와 검토 모두 부실했던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막판에 40%가 넘는 문항이 교체되면서 검토와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육부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출제와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는 1등급이 3.11%에 그치며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교육부가 수능 영어 출제와 검토 과정을 조사해보니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45개 문항 가운데 42%에 달하는 19개 문항이 막판에 교체된 겁니다. 국어는 1문항, 수학은 4문항만 교체됐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교체되다 보니 사교육 유사 문항 확인이나 난이도 점검 등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출제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과목은 교사의 비율이 45%인데 영어는 33%에 그쳐서 실제 수험생들의 학업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적정한 난이도 출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사교육 카르텔을 우려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출제위원을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출제 경험이나 교과서 집필 이력 등을 고려해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영어 지문을 생성하고 문항 난이도 예측과 유사 문항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028학년도 모의평가 때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오늘부터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대조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경시하는 배경에는 대관 업무가 있다며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직원이 7명이고 이상준 전 빗썸 홀딩스 대표 등은 모두 금감원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빗썸의 대관 담당 임직원은 15명이지만 오지급 관련 업무는 20명에 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패닉셀과 강제 청산으로 입은 손실이 피해 구제 대상이라며 추후 금융당국 검사와 민원 접수를 통해 구제 범위를 더 폭넓게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번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료를 유출한 전 직원 등 삼성 전직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10여 년간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특허 수장이었던 안 전 부사장은
퇴사한 이후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한 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부사장은 IP센터 직원이었던 이모 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문건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안전부사장의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내부 기밀 유출에 가담한 삼성 전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 직원 이 씨는 재직 당시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려 브로커로 활동했는데 이 씨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 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쿠팡 모 회사인 쿠팡 INC가 민관합동조사단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요 내용이 누락됐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쿠팡 INC는 전직 직원이 공용 현관 출입 코드를 5만 건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실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 거라는 검증 결과가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수된 기기 포렌식 분석 결과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자가 약 3,000개 계정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한 뒤에 삭제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배경은 부총리는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사단이 파악한 유출 규모는 3,367만 건이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 측이 증거 자료로 제공한 저장 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선 오히려 유출 관련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 내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 오후 2시 반쯤 박 씨를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합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로부터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당했습니다. 상장이 확정된 공모주를 공모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준다고 속여서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40대 남성 총책 등 73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2개월 동안 증권사와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315명한테 111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연일 이어가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간 강남, 한강벨트 지역과는 달리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좀처럼 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정부가 다주택자에 세일을 낀 매물까지 팔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더 많은 매물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 공식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물이 빠르게 풀리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합니다. 서울 신도림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이 6건 뿐입니다. 손님은 오는데 매물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도 문의는 가끔가다 전화는 오시는데 그렇다고 이제 매물을 확 내놓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이 다가오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매물이 많이 늘었지만 서울 중저가 및 외곽 지역 매물은 대체로 늘지 않았습니다. 송파와 성동구는 매물이 20%대로 급증한 반면 강북과 금천, 구로구 등은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고가 지역에서는 높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만 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매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도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향후 거래 가능한 매물의 저변이 넓어질 거라는 관측도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 갭 투자자들의 새낀 매물 등 서울 중하위 지역, 외곽 지역까지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간 강남권 아파트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현금 부자 아니고선 거래하기 쉽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매물 출회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로 올해 우리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2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반도체 호조세를 반영하며 수출을 상향 조정해서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연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감소한 11억 3,500만 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연간 감소폭이 15%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과 제조, 건설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운 날씨 탓에 노인 일자리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월 취업자 수는 10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2%포인트 하락해 1월 기준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1개월 연속 하락했고 숙박음식과 전문고와 제조업 등의 청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청년층 쉬어쓰 인구는 46만 9천 명으로 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고용 시장에서의 대규모 공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력 중심의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들이 활발해지면서 취업 경험을 갖지 못했거나 이제 이런 젊은 청년들이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가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하고요. 그간 고용 시장을 이끌었던 고령층 일자리도 추운 날씨 탓에 위축됐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 명 늘어 2021년 1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일자리가 1월 한파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지연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9만 8천 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2만 3천 명, 건설업은 2만 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19개월째, 건설업은 21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운수창구업은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째 5,300선을 지켰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 올라서 5,3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500억 원, 기관이 6,9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1,700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한 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이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었는데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소방과 경찰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의 기능을 제약하려 한 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서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논의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데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영상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생중계 방식의 1심 선고인데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 장비로 중계가 이뤄집니다. 기술적 사정으로 몇 초 정도의 지연은 생길 수 있지만 사실상 생중계나 다름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생중계 방식의 1심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였는데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또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선고를 들을수록 얼굴이 붉어지고 숨을 몰아쉬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상기된 반응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은 사형. 선고 공판이 이뤄지는 곳은 중앙지법 417호인데 해당 법정은 앞서 전두환 씨가 내란죄로 1심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 씨는 짐짓 담담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후배들을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직후 어떤 표정으로 역사에 남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두 사령관 모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수지 추락 사고를 내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가 숨진 무기수가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고 장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했고 졸음 운전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남 진도군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저수지로 고의 추락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사망사건 현장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린 경찰관 A 경위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6일 경기 광명시 사망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망자가 흰 천에 덮인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린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A 경위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감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색동원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시설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서 남성 입소자들에 대한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실상 시설 폐쇄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여성 입소자 20명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인천판 도간이라는 오명을 쓴 색동원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후속 대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복지시설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색동원에서는 여성 입소자 모두가 다른 시설로 분리됐고 남성 입소자 10여 명만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성 입소자들에 대해 자립시설 이동과 타 시설 전원 등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색동원에서는 여성 입소자 성범죄 이외에 남성 입소자들에 대한 폭행도 벌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일시 중단 상태에 들어가면 사실상 시설 폐쇄 절차를 밟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색동원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피해자 조사를 받은 여성 중 한 명의 몸에서 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채모를 확보했습니다. 이 채모가 시설장 김모 씨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씨와 다른 직원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번 올림픽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의 주인공 유승은 선수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지난해 손목 부상 직후를 꼽았습니다. 네, 취재진 앞에서 해맑게 인터뷰를 하던 유승은 선수. 당시 상황을 말하면서는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깜짝 동메달을 거머쥔 뒤에 취재진과 줌으로 만난 유승은 선수입니다.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밝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취재진이 발목과 손목 수술 부위를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발목 수술 부위? 약간 부끄러운데? 네, 철심을 삽입한 손목에는 수술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손목이 지금 여기 흉터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막 이렇게 무리하게 막 짚고 이런 거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발목 골절로 1년을 쉰 뒤에 다시 손목 부상을 당했을 때는 스노보드 선수를 그만둬야겠다는 결심까지 했다는데요.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손목 골절 됐을 때 딱 한국 공항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냥 스노보드 그만하고 다른 거 해야지 이러고 돌아왔는데 그때 발목 골절 재활을 계속 도와주시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손목이니까 괜찮다고 한번 해보자고. 손목에 철심을 삽입하고 나서는 2차례 월드컵에서 유승은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어느 때보다도 높이 날아올라 마침내 한국 설상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배우 박정민 씨가 출연해 주목받는 라이프 오브 파이가 어제 저녁 공연 시작 직전에 돌연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작사가 환불을 진행하고 추가 회차까지 마련했지만 지방에서 온 관객부터 연차를 쓴 관객까지 원성이 높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퍼펫을 활용한 생생한 무대로 관심 있는 국내 초연작 라이프 오브 파이가 공연 시작 5분 전에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제작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종 점검 과정에서 조명기기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과문과 함께 결제 금액의 110%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보상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연이 커튼콜 데이에 박정민 회차였던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 인증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불거진 장르 논쟁까지 가세했습니다. 공연계의 돌발 취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도 기술상의 이유로 시작하자마자 중단돼 관객이 불편을 겪었고, 기계적인 예기치 못한 발생은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다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공연을 기다려주신 분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됐지만, 지난 12월 배우의 건강 문제로 갑자기 캐스팅을 변경한 한복 입은 남자도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이브라는 공연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후속 대응은 신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연을 취소할 만큼의 문제면 아마 그게 작은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는 날의 에너지, 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일 벌어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 후속 대응은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특히 SNS 사과 정도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관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작사의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하루하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초봄처럼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등 예년 수준의 아침 추위가 나타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11도, 대구 1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 자체는 맑기 때문에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고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3주간 합당 논의로 좌충우돌했던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며 빠르게 내홍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열음의 본질은 차기 당권 구도라는 해석 속에 갈등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합당 논의를 멈추기로 한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는 손잡고 인사하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더는 합당 논란에 힘을 쏟지 않겠다며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자고 외쳤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으르렁대던 비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정 대표의 충정을 의심한 적 없다며 이번만큼은 단합 의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도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살얼음판 같던 회의장이 모처럼 훈훈해진 건데 그렇다고 내홍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갈등은 합당을 둘러싼 이견이 아니라 차기 전당대회에 나설 당내 권력 구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여진이 남은 겁니다. 합당 다른 축인 조국혁신당 입장도 미묘합니다. 연대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는 동의한다고 화답했지만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의 연대는 어떤 뜻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여권을 휩쓸었던 합당 논의는 표면적으론 봉합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파 간 감정의 골이 확인됐고 양당 사이 정치 셈법도 다른 만큼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합당 논란을 간신히 봉합한 민주당이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인데 야권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손을 맞잡았지만 합당 반대 선봉에 섰던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의 모습은 유독 엉거주춤 어색합니다.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빠르게 지운 이른바 비싹한 게시물이 일파만파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뜻은 지방선거 뒤 합당과 통합전당대회라는 명심이 등장한 건데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강득구 의원은 보자진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어 강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려던 걸 SNS에 잘못 올렸다는 의심이 팽배합니다. 당권파도 여론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물밑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상대당 문제라며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 추천부터 당 통합까지 모든 일정을 대통령 의중에 맞게 진행한다며 헌법 제7조 위반, 즉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야권은 당무 개입으로 대통령과 총리, 민주당까지 공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침 법여권도 쪼개져 있어 내상이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당청 갈등에 기름을 부은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전에 부정적 의견을 2차례나 여당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YTN에 밝힌 내용인데 추천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은 민정비서관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청와대에서는 어떤 의견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YTN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를 청와대에 공식 추천하기 전에 당청 간 물밑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인사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작심하고 언론에 얘기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후보 추천 작업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2차례가량 통화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청와대 민정파트에선 민주당의 특검 추천 후보군에 있던 전준철 변호사의 이력을 확인하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핵심 보직인 반부패 부장을 맡아 이성윤 사단으로 불리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러 차례 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됐었다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파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정청래 대표에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성윤 의원은 청와대 민정파트의 부정적 의견을 듣고도 특검 후보 추천을 강행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형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2차례 통화한 건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에서 특검 후보와 관련해 어떤 의견도 통보받은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2차례 부적절 의견을 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후보를 추천했다는 건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전준철 변호사를 포함한 특검 후보자 2명을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원내 지도부에 추천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도 통화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예상 밖 선택을 두고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청래 대표는 인사검증 실패라고 사과하며 전 변호사의 경력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당청간 이상기류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척점에 선 상대를 향한 물고 물리는 징계 정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맞불 징계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방 행보로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시당 사당화 논란으로 중앙당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건데 배 의원은 이를 시당 흔들기로 규정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공천권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 징계 역시 맞불 성격의 또 다른 뇌관입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한 고 씨 발언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을 미화한 공당 당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고 씨는 즉각 이의 신청을 예고해 공은 다시 중앙당 윤리위가 넘겨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물고 물리는 징계 정치가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중앙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찍어 지지세를 온몸으로 확인했고 제가 오뎅값은 내일이 이 사람들이 오후에는 이른바 월간 호남 시리즈로 전남 나주를 찾아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에너지 산업과 미래 산업들은 단지 호남의 지역 발전 과제가 아닙니다.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논의에 물꼬를 트겠습니다. 여의도 징계 정치와는 애써 거리를 두는 건데 장 대표는 관련 질문에 윤리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삼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 하원의 쿠팡 관련 조사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가 쿠팡 이슈를 더욱 키우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덤 페러는 쿠팡 문제가 사실상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This Coupang situation has emerged, a very real crisis for Coupang given this massive data breach, but that Coupang has seemingly effectively turned into a geopolitical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문제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해왔다는 미국 내 인식입니다. 쿠팡 사태에 이런 디지털 규제 문제까지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의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 의회 청문회는 이 이슈를 더욱 키우면서 한국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페러 전 보좌관은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elevate the issue more broadly, but also bring Congress into the mix that could, lead the president to take actions that disrupt the trade agreement. 페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수단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인물이라며 최근 한국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을 예로 들기로 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오는 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분야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한미 간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하고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의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연일 이어가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간 강남, 한강벨트 지역과는 달리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좀처럼 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세를 낀 매물까지 팔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더 많은 매물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 공식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물이 빠르게 풀리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합니다. 서울 신도림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이 6건 뿐입니다. 손님은 오는데 매물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도 군인은 가끔가다 전화는 오시는데 그렇다고 이제 매물을 확 내놓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이 다가오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매물이 많이 늘었지만 서울 중저가 및 외곽 지역 매물은 대체로 늘지 않았습니다. 송파와 성동구는 매물이 20%대로 급증한 반면 강북과 금천, 구로구 등은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고가 지역에서는 높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만 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매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도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향후 거래 가능한 매물의 저변이 넓어질 거라는 관측도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 갭 투자자들의 세 낀 매물 등 서울 중하위 지역, 외곽 지역까지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간 강남권 아파트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현금 부자 아니고선 거래하기 쉽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매물 출회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도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을 둘러본 뒤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민간 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특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내일 1심 선고를 진행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를 유의미한 증거로 봤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단둘이 남아 문건을 보는 모습.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논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 전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품에서 꺼낸 문건을 한 전 총리와 공유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웃는 표정까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고인께서 좀 웃으시는 듯한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피고인께서 건네준 문서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CCTV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으로는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문서의 내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리가 담기지 않은 영상만 가지고 대화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에 대한 것을 협의한 것인지 여부는 음성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요런 형태의 모습이 두 사람 간에 오갔는지 여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되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보된 대통령실 CCTV가 이 전 장관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미 1심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 외에도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내란 혐의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내란 혐의 재판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은 곧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한 전 총리 탄핵 소추 이후 후보자 가운데 2명만 우선 임명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에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내란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 재판은 공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판 시작을 앞둔 군사기밀 누설 혐의 재판까지 모두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거나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정부 국무위원들을 두고 이들의 제지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라 꼬집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선고 뒤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 의원 부부 변호인은 배우자인 이 씨가 가방을 준 건 맞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 가방을 발견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 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 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집사 김혜성 씨와 매관 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에 잇따라 항소했습니다. 특히 입증 실패로 평가받은 김 전 검사 선고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이 선고된 김혜성 씨의 횡령 사건 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한 것은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가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등 대여는 명목에 불과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이미 사용한 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소 기각으로 판단된 다른 횡령 사건들도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기소한 것일 뿐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가 진행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특검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로부터 이유환 화백 그림을 받은 사람은 김건희 씨가 명백하다며 입증 실패를 지적한 재판부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그림 취향을 알아본 점과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 무죄 판단에 대해 특검은 핵심 사실에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잇따라 특검의 입증 실패를 꼬집고 있는 가운데 특검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어제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임 전 의원은 돈을 줬다고 주장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따로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가로 지목된 현안 청탁 의혹들에 대해서도 모두 없는 일이라거나 보좌진조차 모르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영호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제 거 핸드폰도 포렌식했지만은 거기에도 윤영호 자체가 안 나왔어요. 임 전 의원 소환은 합수본 출범 이후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올릴 내부 보고를 정리한 TM 특별보고에도 임 전 의원은 19차례 등장합니다. 임 전 의원을 통해 2019년 10월 키르기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1000여 헥타르 토지 출자 약속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2017년 11월 국토부가 불허했던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터널재단 명칭 변경이 임 전 의원 협조로 승인으로 뒤집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합수본은 하루 전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계자가 일부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을 포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 본인은 대상에서 빠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출범 이후 통일교 시설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합수본은 임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선 캠프 출신 인사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서 씨에게는 1년을 구형하고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약품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최대 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의 약물을 빼돌렸는데 피부과 병의원처럼 보이는 시술소를 차리고 출장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주사를 맞고 일어서려던 사람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투약이 끝나자 온몸을 덜덜 떨고 주사를 더 넣어달라며 양손으로 비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사를 놓는 남성은 마치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있지만 무면허 시술자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피부과 병의원처럼 꾸민 이곳은 사실 무허가 시술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해주는 곳입니다. 앰플당 20만 원에 중독자 44명에게 투약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응급의료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투약 영업을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서울 강남 일대 일반 아파트와 빌라에 설치된 불법 시술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시술소에서는 투약자들을 찾아가 주사를 놔주는 출장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또 시술소에서 19시간 동안 애토미데이트 앰플 50여 개를 연속 투약받는 등 심각한 오남용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중간 유통책을 거쳐 약물을 공급한 건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등 2명으로 약품을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2024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약물 앰플은 모두 3만 1,600개로 6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공급책과 유통책, 시술소 운영자까지 모두 1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당에게서 현금 4,900만 원을 압수한 경찰은 이들의 재산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해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액상형 전자담배나 식료품으로 위장한 신종 마약류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검찰과 관세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거대 권력을 갖게 된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 일본의 국익을 어떻게 맞출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총선 압승에 미국은 축하와 함께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President Trump endorsed her last week.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다음 달 방미 의사를 밝혔습니다. 間を縫って来月にも米国を訪問させていただき、トランプ大統領と世界の課題についてじっくりと話し合ってまいります。 하지만 이러한 훈훈한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격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무색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5,500억 달러, 우리 돈 8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이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具体的にいつどのような分野の案件が蘇生されるかに関して予断を持ってコメントを申し上げ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で、ここはちょっと皆さんと共有をしておきたいんですが、トランプ政権非常にタフな政権でありまして、 다카이치 총리가 여당의 역대급 총선 승리로 막강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게 됐지만 미국의 투자 압박 속에 일본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제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당시에 이제 워낙에 집값이 많이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 동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 민간이 대부분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8년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임대료를 이제 연간 5% 이상 제한하면서도 이제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이 주택을 샀을 경우에 특히나 지금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이 주택을 8년 이상 보유하고서 임대 운영하고서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좀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하고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상당수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 만료가 되면서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그 물량이 지금 뭐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42,505호가 지금 서울에 등록돼 있다. 근데 이 물량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동판교, 서판교 합치면 한 29,000 가구예요. 그러니까 42,000 가구라는 거 굉장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쏟아진다면 정말로 공급 가뭄 해소되죠. 또 매수 위 시장으로 또 바뀌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질 여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대한주택임대협회가 또 입장문을 내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된 과세 특례라는 게 지금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 임대주라는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인데 그리고 정부 정책 믿고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정책을 또 바꾸고 이것도 소급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당시 이제 임대주택 등록 기준이 이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지금 7, 8년 전이거든요. 아마 42,005라고 하더라도 올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 2만 호 가량 그리고 내후년까지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정부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아니지만 2+2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지난달에 계약, 이게 지금 법으로 지금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난달에 여기 들어갔던 분은 4년간 이제 의무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법을 어떻게 세제 개편안에 이걸 어떻게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뭔가 겹치는 충돌하는 느낌인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을 받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이게 아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아마 세제 개편은 보통 재정경제부 일단 기획재정부였죠. 여기에서 아마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요. 그때 아마 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김인덕 국토부 장관도 필요하면 좀 결단하겠다라고 했단 말은 예. 세제 개편 가능성, 정책 변화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게 뭐냐? 물론 뭐 정부가 단기적인 매물을 좀 유도하겠다. 어쨌든 지가 반정을 최우선 과제를 하고 있는 만큼 임대 의무 종료 기간에도 유지돼 왔던 양도세 중과 혜택 이거를 과연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축소하는 내용이 다음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공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이제 아파트 시장에는 실질적인 어떤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신뢰 문제, 정부 정책을 믿고 나는 임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묶여서 사업을 해왔고 정부 정책에 순응해 왔는데 이걸 다시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또 처리한다라고 하면 헌법소원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임대주택으로 계속 매년 연결됐던 매물인데 이제 매도로 전환하게 되면 전세 물건이 감소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려한 게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이 시장 불안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이게 정밀하게 이제 유예 기간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앞서서 이게 법 통과가 말을 내려서 7월이다라고 하면 6월까지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은 최장 4년간 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뭐 이제 아무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매물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026년, 2030년까지는 정말 세입자 때문에 팔아도 이제 실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유예기간 설정을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점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매도를 종용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를 이어가고 있는 임차인이 쫓겨나게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책이 좀 이게 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129 정책의 대책의 핵심은 뭐였느냐? 서울과 수도권이 6만 호였어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다 알짜 땅인들이에요. 용산 과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정작 착공, 첫 삽을 뜨는 시기가 2028년에서 2030년이에요. 그리고도 5년 내지 7년. 이렇게 보면 단기 공급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공급 대책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든가 그래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유예 기간 5월 9일까지는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등기나 잔기 때문에 넉 달, 4개월에서 6개월 유예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사업자까지 주택 처분을 하게 되면 압박하게 되면 전월세 공급 쇼크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전월세형으로 공급됐던 주택이 매매로 강제 전환되다 보니까 지금 이미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최근 6개월 새 2자릿수 줄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전세 불안을 해소할 만한 정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일종의 시장의 주택 공급 현상을 바라면서 이런 정책을 얘기한 건데 지금 한강벨트 쪽에 매물이 좀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지난달 말부터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의 전쟁을 지금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 아시를 보게 되면 오늘 날짜 기준이에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달 23일과 비교해서 거의 2자릿수 가까이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늘어났다는 거죠. 한 6만 한 1000여 가구로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근데 늘어난 지역을 보게 되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예요. 가장 알짜인 성동구가 25%로 매물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광진구, 마포구, 대부분 한강벨트고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역시 두 자릿수당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5월 9일뿐만이 아니라 유예를 해줬지만 계속해서 지금 고민할 거예요. 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것을 여기서 이제 중과 유예 시점 이전에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이걸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전 증여를 할지 이런 걸 고민할 텐데 하더라도 팔더라도 똘똘한 한 채 남겨두거든요. 외곽 지역부터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이제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외곽 지역 좀 부터 이제 서서히 좀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대책은 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아마 전세금 예외적으로 지금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면서 세입자 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정도 유예해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한시적으로 갭 투자가 좀 허용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그럼 이렇게 나온 물건의 접근성이 좀 용이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는 매물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예 잠겨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도 한번 해봤었던 대책이고 그 당시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좀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나지만 그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세금 우려로 인해서 매물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럼 매물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세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론 잔금과 등기 때문에 뭐 넉 달에서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을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당장 이제 결국 해법은 공급이거든요. 공급인데 구조적인 공급 없이 어떤 이제 지속적인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주택자 매물 유도 플러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력 여기다가 당근책으로 인해서 야 실거주 요건 2년 정도 세입자가 꺼있다면 유예해줄게 이런 당근책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는 좀 결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주택에 대한 압박 이외에도 특히나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예를 든다면 이제 비아파트 부분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는 굉장히 착공부터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와 같은 공급을 늘려서 공급 공백을 좀 늘리는 방안도 아마 이제 후속 대책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해 6.27 그 대책 때 주택담보대출이 좀 제한되면서 주식 그리고 그 채권을 판 돈 2조 원 넘게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 부동산 서울 주택을 사는 데 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부는 지금 그 반대를 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가능한 한 주식이나 자산 가치로 좀 증액하는 부분으로 조금 유동성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6.27 대책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니 오히려 그 사이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6.27 대책에서 수도권 아니라 전체 서울을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다 보니 오히려 값이 오른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오히려 집값을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7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입에 유입된 금융자산이 얼마냐? 2조 4천억 원이에요. 근데 그 돈 가운데 거의 40%가량이 어디에? 강남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38%가량이. 대출 규제가 심할수록 현금 동원 능력이 뛰어난 자산가들 주식으로 차익을 실현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강남 아파트로 좀 옮겨가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정부가 대출 규제한 건 이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징후인데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이제 큰 수익을 낸 자본들이 대거 오히려 강남으로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의도하고 있는 바와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에서 돈 벌어서 집 사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집 팔아서 주식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부동산의 저승사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여당의 입장은 세금 탈루하는 거 못 보겠다.
그리고 청약비리라든가 다운계약서, 시세조작과 같은 전세 사기까지 정말로 전문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무조정실 이내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정말로 이 불법을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 영장 발부 없이도 개인의 대출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뭐 당정은 뭐 불법 투기 근절이라는 이 취지는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기능을 넘어서 개인정보 침해와 시장 또 위축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 주택만 거래했다라고 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좀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또 과도한 감독은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해소할지 그리고 또 하나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지자체 모두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고 있는 기구가 있어요, 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권력 기구를 만든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예산 낭비, 옥상옥 구조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점점 풀리는 게 실감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는데요. 우선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로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9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이후 점점 더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에는 추위가 약해지고 낮에는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대신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등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더욱 건조해집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코 속 점막도 함께 건조해지는데요. 여기에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알레르기 비염도 심해지면 코피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코피가 자주 난다면 평소에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두는 등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셀린같이 기름기가 많은 연고를 바르거나 식염수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주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내륙은 건조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